자, 세션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이미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내장 객체 세션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살펴보기는 했었는데, 바로 전 영상에서 쿠키를 살펴보았으니까 그 쿠키와 세션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세션이라는 것은 앞서 다뤘던 쿠키와 다르게 각각의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웹 서버에 접속이 일어났을 때 서버상에 저장되어지는 정보이다 라고 했었죠. 각 클라이언트별로 고유한 세션 정보를 유지하기 때문에 하나의 웹 접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클라이언트가 지속적으로 웹 서버상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페이지를 거쳐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정보를 연속성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데 사용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로그인 페이지를 통해서 로그인을 했다라고 하면 현재 사용자가 로그인이 잘 됐다라는 정보를 세션에 유지해 줌으로써 이후 다른 페이지를 접속을 할 때에도 현재 이 사용자는 로그인된 사용자이다 라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쇼핑몰에 로그인한 것이다 라고 가정하면 이제 또 여러 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물건들을 조회해보고 그 중에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들을 장바구니에 다는 행위는 역시 1번 페이지에서 물건을 장바구니에 달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페이지는 그냥 조회만 한 후에 5번 페이지에 있는 물건을 다시 장바구니에 달았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서로 다른 페이지에서 저장한 정보들을 장바구니라는 어떻게 보면 세션상에 유지되어져 있는 부분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추후에 사용자가 장바구니 보기라는 행위를 했을 때 그 세션상에 사용자가 장바구니에 담은 물건들에 대한 목록을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A라는 사용자가 로그인한 정보나 혹은 그 사용자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달아놓은 것은 오로지 A라는 사용자가 현재 세션이 유지되어지는 동안에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인 것이죠. 그와 별개로 B라는 사용자가 역시 접속을 해서 로그인하고 장바구니에 물건을 달아놓았다라고 하면 역시 그건 B 사용자만의 어떤 전용의 공간이 될 거예요. 이 두 사용자가 동시에 하나의 웹서버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세션 내에 저장되어진 정보는 자신만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A는 A의 장바구니를, B는 B의 장바구니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다뤘던 쿠키라는 것은 그 정보를 로그인했다라는 정보 혹은 장바구니에 어떤 물건을 달았다라는 정보를 모두 다 각각의 클라이언트 측에 저장을 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또 같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세션을 JSP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장 객체를 통해서 세션이라는 내장 객체를 통해서 처리를 해나가게 될 텐데 이런 세션이 가지고 있는 주요 메서드들을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미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세션의 아이디를 문자열로 얻어오거나 혹은 세션에다가 새로운 정보들을 추가할 때 혹은 추가되어진 정보를 얻어올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서드, 또 세션이 새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세션을 종료하기 위해서 세션을 강제로 종료시키기 위한 메서드도 있고 로그아웃 같은 처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세션과 관련되어진 어떤 시간적인 정보들을 얻어올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세션의 생성 시간이라든가 마지막으로 작업한 시간이라든가 유지 시간, 유효 시간 이런 정보들을 얻어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 사이트를 사용하다 보면 세션이 만료되기 몇 분 전인데 연장할 거냐 이런 것들을 묻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런 메서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구현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여기 별 표시가 붙어 있는 이 두 가지 메서드이죠. 이 두 메서드는 함수 호출의 반환값이 롱형 정수값을 반환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시각에 대한 정보를 반환해 주긴 하지만 그 시각에 대한 정보를 몇 시 몇 분 몇 초라는 형태가 아니라 197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경과되어진 시간을 밀리세크 단위로 반환을 해주고 있기에 저 함수가 반환하는 값을
우리가 어떤 시각값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약간의 변환 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션들이 생성되어지고 해제되어지는 것은 특정 웹 클라이언트에서 최초로 해당하는 서버에 접속하는 순간 세션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쿠키 예제를 다뤄볼 때에도 내부적으로 세션이 생성됐던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 쿠키 정보도 세션에 대한 아이디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있는, 쿠키와 세션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각각의 웹 클라이언트의 웹 브라우저별로 우리가 별도의 브라우저를 띄워가지고서 처리한다라고 하면 각각을 별도의 세션으로 간주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의 컴퓨터에서 서로 다른 브라우저를 통해서 다른 세션으로 인지한다라는 것이죠. 세션의 유지 시간은 현재 우리 톰캣 서버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30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건 웹 서버의 설정 상황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 중요하진 않아요. 하여튼 수십 분 정도 되어지는 기본적인 세션 유지 시간이 있어서 내가 최초 접속하고 나서 접속하자마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 30분간은 그 세션이 유지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접속하자마자 29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지막 1분 남겨놓고 나서 서버에다가 다시 새로운 요청을 한번 보내주면 다시 세션은 그 마지막 29분 차에 보냈던 마지막 요청 이후 30분으로 자동으로 연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만료 시간인 30분이 되도록 추가의 요청을 서버에게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세션은 해제가 되어지게 되는, 서버 입장에서도 30분 동안 나한테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얘는 더 이상 내 사이트로부터 정보를 가져갈 그럴 세션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세션이라는 것은 쿠키와 달리 서버에 저장되어지는 정보이니까 세션을 많이 유지를 해줘야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웹서버는 좀 부담이 될 거예요. 수십만 건의 세션들을 동시에 유지한다라고 하면 메모리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지 시간이 만료되어진 세션들은 자동으로 해제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추가의 다른 세션들이 만들어졌을 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톰캣 서버의 세션의 유지 시간은 어디서 설정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내가 세션의 유지 시간을 30분이 너무 긴 것 같다, 난 20분으로 줄이고 싶다, 그러면 어디서 바꿔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현재 우리가 웹서버 역할을 하는 것이 톰캣이니까 톰캣이 설치되어진 경로를 찾아가 봐야 될 거예요. 현재 우리는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 밑에 톰캣 9.0이라는 폴더에 설치를 했죠. 그 안에 환경 설정 파일들을 갖고 있는 컨피그레이션의 약자로 볼 수 있죠. conf라는 폴더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web.xml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web.xml이라는 파일을 수정을 해보면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편집 눌러보면 텍스트 문서이기 때문에 그냥 메모장으로 편집할 수 있어요. 그 항목을 쭉 내려가 보면, 쭉 내려가거나 아니면 검색해 볼까요? 찾기 눌러가지고서 세션이라는 문자열로 찾아봅시다. 그러면 현재 세션 컨피그라는 엘리먼트가 나오면서 세션 타임아웃이 30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바로 이 시간, 이 숫자를 바꿔주면 현재 내가 수동으로 톰캣을 구동했을 때의 세션 시간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일반적으로 서버를 실제 구동해 가지고서 테스트할 때에는 요 타임아웃 시간이 사용이 되어지기는 하는데, 반면에 우리는 이제 이클립스 상에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클립스에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했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어지는 서버는 수동으로 수행하지 않고, 우리가 톰캣을 수동으로 수행하지 않고 이클립스 내에서 현재 보면 여기 서버스라는 항목에 의해서 설정이 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지잖아요. 이 이클립스 내에서 관리되어지는 서버에 대한 설정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냐면 나의 워크스페이스 폴더에 가보면
현재 내가 작성한 프로젝트 JSPbook이라는 것과 여기 봅시다. JSPbook이라는 것과 서버에 대한 설정을 담고 있는 Servers라는 폴더가 있죠. 자, Servers라는 폴더를 선택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톰캣 버전에 대한 항목이 있고 다시 들어가 보면 역시 web.xml이라는 파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편집한 다음에 우리가 찾기 하기를 세션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주면 현재 세션 타임아웃 30이라는 값이 있죠. 자, 요 값과 아까 요 값은 좀 서로 다른 경로에 있는 다른 설정 파일인 거예요. 내가 톰캣을 수동으로 구동을 했느냐 아니면 이클립스 내에서 개발하는 동안에 자동으로 구동을 했느냐에 대한 차이점들이 있는 것이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클립스 프로그램 내에서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여기서 실행하기 눌러서 실행하지만 개발이 다 완료되어지고 나서는 이제 이클립스를 통해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웹서버를 통해서 직접 웹 서비스를 받게 되어지면 그때 실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톰캣 서버가 설치되어져 있는 경로에 web.xml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고, 개발하는 단계 동안에는 자신의 워크스페이스 폴더 밑에 있는 서버스 항목에 있는 web.xml을 바꿔줘야 한다는 것, 차이점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세션 객체의 getCreationTime이라는 메서드를 살펴봅시다. 현재 이 메서드는 1970년 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세션이 생성된 시각까지를 롱형 정수로 변환을 해서 반환을 해줍니다. 따라서 그냥 그 롱형 정수를 출력해봐야 우리는 원하는 시각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좀 변환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변환 과정은 데이트 객체의 도움을 받아서 변환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데이트 역시 java.util 패키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간편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GC어의 임포트 속성을 통해서 상단에 기술을 해주거나 혹은 참조 변수나 객체를 생성을 할 때 패키지명을 온전하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현재 이 밀리세컨드로 나타내는 시각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봅시다. 자, 현재 보면 뭐 session.getID 해가지고서 현재 세션의 ID를 얻어와서 출력을 해봤어요. 14번째 줄에서는 현재 서버에 설정되어진 세션의 유지시간, 설정 값이죠. 그것을 출력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스크립트릿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좀 전에 봤던 세션에 생성된 시각에 대한 정보들을 데이트 객체로 변환을 해 놓았고 19번째 줄에서 변환되기 전의 값과 변환되어진 후의 값을 각각 출력하도록 해본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값이 나타나나 우리가 데이트 객체를 이용해 가지고서 변환해서 시각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현재 이 time이라는 객체를 현재 지역적인 문자열 형태로 변환해 가지고서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각각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보면 세션 ID 아래쪽에 출력되어지는 기본 세션 유지 시간이라는 것은 설정 값을 그대로 출력한 거죠. web.xml의 설정 방법 두 가지 배웠었는데 현재는 이클립스에서 실행한 것이니까 그 두 번째 방법에서 지정한 설정 값들이 표현될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출력한 결과는 getCreationTime의 결과값이죠. 롱형 정수값으로 굉장히 큰 정수값이 하나 있는데 그 롱형 정수값을 데이트 객체를 통해 변환해서 출력을 했을 때 마지막 출력처럼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시각값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션을 통해 사용자가 저장하고자 하는 정보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세션 객체의 setAttribut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어떤 이름으로 어떤 값을 저장할 것인지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아이디가 홍이라고 한다면 아이디가 홍이다 라는 형태로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션 객체의 특정 속성으로 저장되어진 정보는 추후에
세션으로부터 얻어내도록 하기 위해 getAttribute라는 메서드를 통해 내가 저장할 때 사용했던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집어넣기를 문자열 형태로 집어넣기 때문에 문자열형의 참조 변수에 빼내면서 문자열 타입으로 다운캐스팅 해주고 있는 것이죠. 원래 내 타입으로 다운캐스팅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얘기했듯이 setAttribute는 어떠한 객체, 그러니까 오브젝트 타입의 매개 변수를 두 번째 인자로 취해서 어떠한 객체도 받을 수 있고, 또 getAttribute는 그러다 보니까 반환 타입이 오브젝트 타입이 되어져서 어떠한 객체도 반환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했었죠. 다만 온전한 내 객체처럼 사용하려고 하면 원래 자기 자신의 타입의 참조 변수에 받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바의 상속과 관련한 다형성 부분 배우게 되면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에요. 자, 더불어서 내가 세션에 설정한 정보에 대해서 각각의 개별적인 이름을 통해서 하나씩 정보를 얻어올 수도 있는데, enumeration 객체의 getAttributeNames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하면 각 속성의 이름을 열거형 객체를 통해 자동으로 얻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바 언어를 충분히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는데, 하나씩 봅시다. 자, 먼저 보면 참조 변수 2를 선언한 방법이 좀 특별해요. enumeration이라는 소위 열거형 객체를 위한 참조 변수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쭉 객체들을 나열하는 용도의 객체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 나열되어질 대상이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내가 현재는 문자열들을 나열해 놓고 있는 열거형 객체를 받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로 여기 enumeration 옆에 꺽쇠 가로하고 string이라고 써준 것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역시 generic type 혹은 collection 뭐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enumeration이라는 클래스는 자바점 유틸 패키지에서 제공되어지는 그런 제네릭 타입의 클래스인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GC어의 임포트 속성을 통해서 자바점 유틸.enumeration을 선언해 놓는 것이 좀 더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참조 변수를 생성을 할 때 string이라는 꺽쇠가로 string이라는 것을 붙여줌으로써 열거형 중에서도 특정한 타입으로 어떤 요소들을 나열할 것인지를 한정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기억합시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참조 변수에 현재 세션 객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getAttributeNames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하나의 열거형 객체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뭐 제네릭 타입이나 컬렉션이나 열거형이냐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범위를 좀 벗어나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자바 시간에 배울 때까지 조금 궁금증을 눌러놓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거나 혹은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enumeration 객체에서 우리는 두 가지 메서드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has more elements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현재 열거형 객체 안에 내가 뭔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항목들이, 그러니까 나열되어진 항목들이 존재하느냐라는 것을 참거짓으로 반환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뭔가 참조해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요소를 가져오기 위해서 next element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next element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얘의 반환자형은 오브젝트 타입이기는 하는데 우리가 제네릭 타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next element의 값을 캐스팅하지 않더라도 이 next element는 내가 지정한 제네릭 타입, 즉 내가 스트링의 열거형을 만들었으면 자연스럽게 문자열이 반환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예제를 보면 이 아래쪽에 보면 현재 세션 객체로부터 열거형 객체를 얻어낸 다음에 열거형 객체 내에 아직 확인이 안 된 항목이 존재하는지를 참거짓으로 반환받아서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next element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그 항목을 가져오고, 자, 가져오면 열거형 객체는 자동적으로 그 다음을 가리키도록 해요. 하여튼 현재 항목을 가져오고 가져온 항목에 대해서 getAttribute라는 메서드를 통해 가져온 이름으로 저장되어진 값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쭉 반복하는 거죠. 언제까지?
열거형 객체로부터 더 이상 가져올 내용이 없을 때까지. 예를 살펴봅시다. 현재 session attribute.jsp라는 문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현재 보면 13번째 줄에서 세션 객체의 set attribut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id라는 이름으로 홍이라고, 또 패스워드 pwd라는 이름으로 1, 2, 3, 4, abcd라는 값을 저장해 놨습니다. 사실 세션에 비밀번호를 저장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해요. 어찌됐든 간에 어떤 정보를 세션에 저장을 해 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18번째 줄에서 현재 세션의 ID 출력했고, 19번째 줄에서 세션이 만들어진 시각 정보들을 하나의 데이트 객체로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3번째 줄에서 우리가 세션에 설정되어진 각각의 속성들에 대한 이름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죠. 이 이름들을 얻어오게 되고, 그 이름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요소를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션을 무효한 형태로, 세션을 종료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다음과 같은 출력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세션 만들기라는 항목 밑에는 출력한 내용은 없고, 내부적으로 세션 객체의 값들을 id와 pwd라는 값을 저장을 해놨죠. 그리고 세션 조회에서 워낙에는 이제 다른 문서에서 처리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같은 문서에서 간단하게 처리해봤습니다. 이제 세션 조회에서 세션 id와 세션이 만들어진 시각을 개별적으로 출력을 했고, 그와 별개로 현재 반복문을 통해서 세션에 설정되어진 속성 값들의 네임 값을 얻어내고, 열거형 객체로부터 얻어내고, 그걸 기반으로 밸류 값들을 출력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이 예제에서는 31번째 줄에서 세션을 만료했기 때문에 실행되어진 결과에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어지면 항상 새 세션이 생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새로 고침 눌러주면 세션 아이디가 계속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반면에 비슷하게 작성했는데 두 번째 예제에서는 세션을 만료하는 부분도 뺐고, 그 다음에 세션의 정보를 저장하는 부분들도 뺐어요. 즉, 세션의 정보가 저장되지 않았을 때 불러오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유심히 보기 바랍니다. 실행을 해보게 되면 이제는 세션이 만료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하더라도 세션의 아이디가 유지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앞서서 세션의 아이디나 세션의 생성 시간은 다음과 같은 메서드를 통해 얻을 수 있다라고 했었고, 자, 더불어 이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세션의 타임아웃 시간을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서드이기도 합니다. 즉, 사용하지 않은 채로 5초가 지나면 새로운 세션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세션이 생성되어진 이후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가 라는 그 경과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세션 객체의 생성 시간을 얻어낼 것인데, 현재 시각에서 생성 시간을 빼면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현재 시간이 6시다 라고 한다면 세션의 생성 시간이 5시 50분이다. 그러면 6시에서 5시 50분을 빼면 그러니까 10분 전에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겠죠. 자, 다만 그 시간 계산들을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 getCreationTime이라는 함수는 197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과된 시각을 롱형 정수로 반환을 해준다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현재 시각 값은 데이트 객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getTime이라는 메서드를 통해 역시 현재 시각을 롱형 데이터로 전달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현재 두 롱형 수의 차를 구한다라고 하면, 즉 지금 시간에서 이전에 만들어진 시간을 빼주게 되면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를 롱형 수로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롱형 시각은 밀리초에 대한 시각이기 때문에 1000으로 나눠줌으로써 경과된 시간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세션이 생성된 후에 몇 초나 지났는가는 첫 번째 표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세션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시점, 즉 내가 마지막으로 요청을 보내고 나서 얼마 동안 추가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래쪽 표현을 이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생각을 해볼 것은, 내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시간을 확인해 보려면 역시 이 동작을 요청을 해줘야 되겠죠. 그 요청이 일어난 시점에서는 이미 반응이 보여진 것이기 때문에 얼마 동안 세션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보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다른 예제들과 다르게 여기에서는 JSP 선언문을 하나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 before time이라는 것은 다른 변수들과 다르게, 이 앞서서 사용했던 다른 변수들과 다르게 현재 JSP 문서를 자바 소스 코드로 변환한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선언을 해준 것이죠. 해당하는 변수가 지역 변수가 아니라 나머지 변수들은 다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서드의 지역 변수일 텐데, 이 선언을 통해서 선언되어진 것은 멤버 변수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름 앞에다가 M자를 붙여놨어요. 세션 timeout.jsp를 변환한 자바 클래스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해당하는 자바 클래스 선언에 가보면 mBeforeTime이라는 멤버 변수의 선언이 클래스 정의 안에 들어있으면서 어떤 함수 안에도 속해 있지 않은 변수 선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반면에 다른 변수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쭉 내려가 보면 현재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함수 안에 모든 변수들이 내장 객체 포함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용할 nowTime 같은 이런 변수들이 모두 다 특정 메서드 안에 지역적으로 선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차이를 좀 봐두기 바래요. 자, 다시 말해서 멤버 변수를 선언을 해두고 그 멤버 변수에다가 해당하는 세션의 마지막 사용 시각을 하나 저장을 해놓고 나서 다음번에 접속을 했을 때, 접속을 했을 때 보면 현재 얻은 시각에서 이전 시각 값을 빼주면 현재 세션에다가 요청을 보낸 시각과 얘는 이전의 세션을 사용했던 시간이죠. 그 둘의 차이를 다시 하나의 시각 값으로 표현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마지막 접속 이후에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는가를 역시 초 단위로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값은 계속 갱신되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작업이 끝마쳐지는 시점에 역시 이 mBeforeTime이라는 변수의 현재 시각 값을 갱신해주는 과정을 반복해줌으로써 nowTime이라는 것은 지역 변수이니까 매번 요청을 보낼 때마다 초기화가 되어지겠지만 mBeforeTime이라는 것은 멤버 변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예제를 봅시다. 자, session timeout.jsp라는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12번째 줄에서 보면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JSP 선언문을 이용해서 mBeforeTime이라는 멤버 변수를 하나 만들어 두었고, 그 멤버 변수가 설정되어지는 시점에 일단 초기 값을 집어넣었어요. 이 멤버 변수는 이 sessionTimeout.jsp라는 요 문서가 호출되어진 최초 시점의 값이 설정이 되어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14번째 줄부터는 스크립트릿이죠. 그냥 단순 자바 코드예요. 자, 스크립트릿을 통해서 데이트 객체를 통해 현재 시각값을 롱형 정수로 얻어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나서 현재 세션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냐 확인해 본 거죠. 그래서 세션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 id라는 속성과 time이라는 속성을 각각 지정을 해 놓고 현재 세션의 만료 시간을 5초로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새로 만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id 속성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보면 24번째 줄 이후는 이제 본문상에 출력되어질 내용이겠죠.
현재 ID 속성, 세션에 저장된 ID 속성 값을 읽어서 출력을 해봤고 역시 타임 속성 값을 읽어서 출력을 했어요. 더불어서 27번째 줄은 세션의 최대 만료 시간을 역시 출력을 해본 것이죠. 현재 우리가 앞에서 5초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5라는 값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28번째 줄은 현재 시각 값에서, 자, 현재라 함은 14번째 줄에서 얻어온 시간이죠. 현재 요청이 발생한 시간에서 빼주기를 세션이 생성된 시간 값을 빼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 그 롱형수는 밀리초 단위가 되기 때문에 1000으로 나눠주어서 초 단위로 바뀌어주면 세션이 만들어진 후 몇 초가 지났는가를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32번째 줄의 구문을 보면 now time이라는 것이 현재 시각 값이고 and before time이라는 것은 여기 12번째 줄, 즉 선언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간인데 지금은 얘가 처음 호출되었다라고 하면 이 시간이나 차이가 없겠죠. 그러면 0이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 구문이 한번 수행되어져서 37번째 줄의 문장이 수행되어지면, 즉 현재 시각 값을 and before time이라는 멤버 변수에다 저장을 하고 이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한참 있다가 내가 다시 요 문서를 요청을 해가지고서 이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 그때는 이 멤버 변수가 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멤버 변수는 이전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 상황에서 새로 수행되어지는 것은 이 12번째 줄의 선언을 제외한 이 14번째 줄 이후에 있는 문장들은 그대로 다시 처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런다라고 하면 이제 32번째 줄을 다시 호출되게 됐을 때에는 이제 now time이라는 아까 최초 접속 후 한참 시간이 흐른 그 시각 값에서 그 최초 접속을 마쳤을 때의 시간을 빼주게 되니까 그 사이 시간, 세션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가를 간단하게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4번째 줄에서는 현재 우리 앞서서 설정한 세션 만료 시간에 대한 정보를 출력을 해 주었습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을 한번 살펴봅시다. 세션을 만들고 나서 한 2초 있다가 새로 고침을 눌렀더니 ID 속성 값이 지워진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재방문 시 ID 값을 지웠기 때문에 세션 ID는 null 값이 되어 있고 세션이 만들어진 이후 시간은 내가 한 2초 정도 있다가 눌렀기 때문에 최초 요청 이후 2초가 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서버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시간도 2초로 기록이 되고 있죠. 지금 실행 예는 세션이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버의 반응을 보이지 않은 시간하고 세션이 만들어진 이후 지난 시간이 같은 값으로 나와 있는데 이 두 값이 항상 같지는 않을 것이에요. 세션 만료 시간 5초가 지난 다음에 다시 접속을 하게 되어지면 새로운 세션이 만들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션 ID 부분을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앞선 실행에서 지금 반응을 보일 때까지 몇 초 시간이 지났는지를 역시 살펴볼 수 있죠. 세션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션이 만들어진 이후 시간은 0초인 것이고 서버 반응을 보이지 않은 시간은 이전 세션의 마지막 접속부터 지금까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가를 살펴본 것입니다. 이 강의 영상에서는 설명을 위해서 중간에 화면을 캡처해 놓은 것을 나중에 추가를 한 것이라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실행 시에는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7초간의 시간으로 표시되고 있다라는 것만 유의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상황에 따라 세션 경과 시간과 서버에 대한 무반응 시간은 살짝 차이가 있으니까 그 개념을 잘 정리를 해두고 더불어서 프로그램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특히 무반응 시간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스크립트 선언문 사용한 부분 있죠. 멤버 변수에 변수가 추가된다라는, 또 멤버 변수의 생존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지역 변수와 같이 견주어서 잘 정리해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년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코드를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의미를, 문법적 의미를 따져보면서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될 것인지를 좀 유추해 가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으려고 봅니다.